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 버스 운전사 4만여 명이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사흘 동안 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합니다. 찬성표가 많으면 전국 버스 노동조합은 다음 주 수요일인 15일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도 인도적 지원 등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새로운 관련 정황을 대거 확보했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빌라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아파트를 요구했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을 내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울산대교에서 투신하려 했던 모녀가 시민들의 신고와 경찰의 설득으로 5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아 고맙다는 시민들의 격려 속에 울산대교가 투신대교라는 오명을 받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원내대표로 삼선의 이인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이루겠다며 내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부터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해서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도의 공장 바닥 아래 자료를 숨긴 것도 이들이 지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가수 승리를 18번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승리는 2015년과 2017년 해외 투자자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입주한 새 아파트입니다. 지하 주차장엔 여전히 이런 자재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요. 입주민들의 하자 지적이 빗발치면서 아직도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선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하자 사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1개 지역의 버스 운전사 4만여 명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지만 그 여파로 월급이 깎이고 쉬는 인력을 보충할 운전사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측은 급여를 올려줄 수 없고 운전사 충원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투표의 최종 결과는 모레쯤 나오게 되는데 노조는 그 뒤로도 계속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주 수요일인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14개 지역에서는 오늘부터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용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오늘 투표를 진행한 버스 업체죠?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의 한 광역버스 업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종점 차고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버스들이 이렇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 옆으로 이렇게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지금은 주변이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오늘 투표가 다 끝났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했고 이곳 조합원 114명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한 명을 빼고 113명이 파업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다른 업체에서도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오늘 파업 찬반 투표에 나선 곳은 경기도 용인, 남양주, 가평, 과천 등 14곳의 시군에서 광역버스를 운영하는 15개 업체입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 중인데 지난달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 찬반 투표에 나선 겁니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체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자체 재원에서 메우는 방식입니다. 오늘 투표의 경우 52시간제와 관련해 업체는 물론 지자체 등에도 빨리 해결에 나서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은 수원과 성남 등은 파업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 운행합니다. 자, 노사 입장은 제가 조금 아까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주된 이유는 뭘까요? 네, 노조는 업체에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3가지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9시간의 근무 시간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선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조합원은 1,300여 명인데 200여 명을 더 충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임금 인상도 요구했습니다. 현재 월급이 320만 원인데 서울 수준인 390만 원까지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몇 개 업체가 투표를 완료했습니까? 그리고 투표가 완료된 곳에서는 혹시 개표를 다 해서 예를 들면 찬성률이 어느 정도 된다라든가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네, 경기도 14곳에서 모두 15개 버스 업체가 대상인데 지금까지 모두 8개 업체에서 파업 찬성이 96%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의 나머지 7개 업체와 서울버스는 내일 투표합니다. 예. 파업에 찬성하는 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투표 결과 파업으로 결론이 나면 14일 밤까지 노사 합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도 합의가 안 되면 15일 0시부터 운행 중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기도 버스는 56개 노선에서 590대 정도로 파악됩니다. 시민들도 일단 노사 협상이 타결될지 여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버스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는 전국의 각 지역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조금 전에 투표가 끝난 부산 지역은 노조원 90% 이상이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부산에서만 버스 2,500여 대가 멈춰설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현장에 배승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승주 기자, 나가 있는 곳은 어디고 또 지금 파업 찬성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어서 좀 얘기를 해줄까요? 네, 부산에서도 각 버스 회사별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저는 3개 버스 회사가 모여있는 연제공역 시내버스 차고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노조원들의 발길이 계속됐고 비번인데도 찾아온 노조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파업 찬반 투표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오전 8시에 시작된 투표는 오후 4시에 끝이 났습니다. 노조원 약 6천 명 가운데 5,300여 명이 투표에 참석했고 이 가운데 96%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도 오는 15일부터 2,5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부산 외에도 지금 지역별로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역시 파업 찬성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울산에서도 오늘 부산과 비슷한 시간대에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95%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대구와 충남, 세종 지역에서도 현재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역들도 높은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에선 내일 오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경남 창원 7개 시내버스 회사 노조에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투표를 합니다. 창원을 제외한 경남 지역과 경북, 전북과 충북 등 일부 지역은 아직 노사 간 교섭이 진행 중이어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찬반 투표 결과가 나중에 한꺼번에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바로바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투표한 쪽의 찬성률이 높으면 그 이후에 투표하는 쪽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오는 15일에 정말로 총파업이 되면 그야말로 버스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대책은 혹시 준비되고 있는 게 있는지요? 네, 현재 파업 여부를 묻고 있는 사업장 소속 버스는 전국적으로 2만 대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에선 전세 버스를 준비하고 택시 부재를 해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오늘 14일 예정된 2차 조정회의에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파업 시작이 15일보다 늦춰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 찬성이 워낙 우세한 분위기여서 노조 측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 지역의 상황 또 그 밖에 다른 지역의 상황도 배승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긴 하죠.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버스 파업이 실제로 들어간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그 직전에 극적으로 좀 타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문제는 이번은 이제 경우가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52시간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래서 실제로 파업이 시작되면 전국 버스의 절반가량인 2만여 대가 운행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텐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핵심은 경기도의 광역 버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입니다. 버스 노조가 요구하는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문제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300인 이상 버스 업체는 전국에서 모두 31개입니다. 이 중 22개 업체가 경기도에 몰려 있습니다. 인원수로 봐도 52시간제 시행을 위해선
버스기사 4,000명 정도가 더 있어야 하는데 이 중 3,800명이 경기도에서 필요합니다.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은 예산이 없다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즉 경기도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합니다. 국토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는 꼭 시외버스나 예. 관계급행 같은 요금버스 인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요금 인상밖에 없는데 어쨌든 시내버스 요금 조정 권한은 전부 다 지자체에 다 있거든요. 경기도 측은 당장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힘에 부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업계 노력만으로 교통 불편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내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 즉 미국이 이에 동의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량 지원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항의성 메시지를 내고 있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다시 앉히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지원 방식과 시기, 또 규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이 어젯밤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적 식량 지원이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최근 국제기구가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 보고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북 식량 지원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조만간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임 후 첫 방북 일정으로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섭니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통일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의를 또 소집해 놓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시기는 이번 주 한미 실무 협의를 거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오늘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우리 측 대표단과 한미 워킹그룹 회의와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대북 식량 지원을 포함한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이 주요 안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청와대는 어젯밤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인도적 식량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공식 논평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빠지면서 일각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백악관은 한미 정상 전화 통화 내용을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네, 두 정상이 최근 북한의 상황과 또 FFVD에 대해 논의했다. 백악관 부대변인 명의로 이렇게 짧은 논평만 내놨습니다. 예. 최근 북한의 상황, 이 부분이 북한의 최악의 식량난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는 청와대 발표와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 입장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정상 간 통화 내용 중 자국 언론에 무엇을 얼마나 알릴지는 각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알릴지 서로 이해를 구하고 발표를 한다고도 했고 백악관도 이번 청와대의 발표 내용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 청와대 발표를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지지했다 이런 기사를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한미 엇박자라고 비판하는 보도도 있고 또 야당에서는 그것 때문에 역시 또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통화 내용을 다르게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가요? 일단 지난 6일 미일 정상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때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정상회담 의지를 강조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발표에는 이 같은 내용은 담기지 않았고요. 백악관은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양국 간의 무역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만 했습니다. 예. 일본 발표에서는 이 무역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 그리고 또 6.12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도 한미 정상이 통화를 했습니다. 이때도 양국이 공개한 내용은 차이가 있었지만 엇박자 논란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또 백악관은 이번 경우처럼 매번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짤막한 논평만 내놨습니다. 예. 자, 아무튼 한미는 주겠다고 하는데
받겠다는 쪽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응답할지 이게 관건이겠죠. 북한이 10년 만에 최악의 식량난에 처했고 또 하노이 회담 직전 유엔의 식량 지원을 공식 요청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대화 테이블에 나설 수 없고 또 자력갱생을 계속해서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안한 이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북한과 소통이 이뤄지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하노이 회담 전까지만 해도 북한과는 여러 채널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던 청와대의 대응과는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뭐 가타부타 얘기가 있을지 아니면 계속 입을 다물지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유엔은 최근에 북한의 식량 생산이 10년 내 가장 적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 북한의 농촌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황해남도 은일군의 한 협동농장입니다. 한여름 풀어야 할 논이 홍수로 절반 넘게 물에 잠겼습니다. 이 지역 병원의 약 보관함은 곳곳이 빈 상태. 유엔 직원의 방문에 보육원의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웃으라고 재촉도 합니다. 올해는 적은 강수량이 문제입니다. 가을에 10월에 심는데 심고 비가 맞지 못해서 요즘 강내용이었다지 할 겁니까? 네. 가정에선 영양 보충과 생계를 위해 작은 가축도 기릅니다. 여기 토밭에서 남새도 좀 들러서 먹고. JTBC 취재진과 만난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의 평양 사무소장은 특히 영유아들의 영양 부족을 우려했습니다. The first 1,000 days are extremely important. This is a healthy brain versus a malnourished brain. This is an irreversible damage. 북한 인구의 40%인 1,010만 명은 식량이 부족하고 영유아의 5분의 1은 영양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제재 예외지만 실제 실행에 있어선 장애물이 많습니다. Sanctions that were imposed on DPRK have had inadvertent effect on humanitarian assistance. It takes longer to process and deliver. There are no financial mechanisms. 유엔은 최근 현지 조사 결과 올해 북한에 136만 톤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가뭄과 홍수, 제재로 인한 비료와 농기구의 수입 제한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다. 김학의 의혹 수사는 이와 같은 막연한 단서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미 10년이 지난 과거의 일인데다가 사건의 열쇠를 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입도 열리질 않아서 수사가 잘 풀리진 않아왔습니다. 그런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뇌물과 관련한 새로운 정황을 무더기로 포착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 씨가 직접 건넸다는 수백만 원 외에도 김 전 차관이 재개발 인허가 명목으로 아파트를 요구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그림을 받아간 의혹도 있습니다. 수사단은 이런 새로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 전 차관을 내일 오전 10시에 소환 조사합니다. 수사에 들어간 지 약 한 달 만에 이번 의혹의 정점인 김 전 차관이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2007년 1월 무렵 여성 이모 씨에게 명품 가게 보증금으로 1억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현재 윤 씨와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2008년 3월 무렵 사업이 어려워진 윤 씨는 이 씨가 1억 원을 가로챘다며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최근 이 고소 사건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당시 윤 씨에게 200만 원을 주면서 이 씨에게서 1억 원을 받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겁니다. 그 뒤 윤 씨는 실제로 이 씨와 합의하면서 1억 원을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이 씨를 성폭행해왔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그런 김 전 차관이 윤 씨가 이 씨로부터 받을 수 있던 돈을 못 받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수사단은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예,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이 윤 씨에게 아파트 한 채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도움을 준다면서 대가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윤 씨 진술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해진 셈이죠. 김민관 기자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서울 목동의 빌라 단지입니다. 2005년 11월부터 사업을 진행한 윤 씨는 이듬해 주변 빌라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2007년 2월 무렵 김학의 전 차관이 인허가 문제를 도와줄 테니 재개발이 끝난 뒤 아파트 한 채를 요구했다고 최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 빌라 재개발 사업은 다른 시행사와의 이해관계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의 진술과 관련해 뇌물죄에 단초가 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뇌물죄의 경우 실제로 금전적 이익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요구만 하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수사단은 윤 씨 진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만큼 당시 실제로 김 전 차관이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는지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윤중천 씨는 수사단 조사에서 김 전 차관에게 500만 원의 금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범죄 장소로 지목된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렸던 그림도 김 전 차관이 뇌물로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정황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1억 원 이상의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15년으로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직접 건넸다고 인정한 금품을 약 5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 씨는 2008년 이전 검사장 승진 축하 명목 등으로 건넨 대가성 없는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수사단은 이 외에도 뇌물로 볼 여지가 있는 여러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과거 강원도 원주 별장을 드나든 화가의 그림을 받았다는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쭉 있죠. 걸려 있어요. 내가 준 것만 해도 4-5점 될 거야. 그때마다 내가 가서 이제 걸어줬으니까. 수사단은 2008년 초쯤 김 전 차관이 별장에 걸려있던 그림을 달라고 해서 줬다는 윤 씨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호텔 등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5차례 골프를 같이 친 것도 모두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요구 의혹과 관련해 수사단은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시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뇌물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 되는데 서울 목동 지역의 아파트가 완공됐다면 가격이 1억 원을 넘었을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김 전 차관 측은 그림 수수와 보증금 포기 종용, 아파트 요구 의혹 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일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어제 뉴스룸에서 투신하겠다며 울산대교 난간 밖에 서 있던 여성 2명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모녀 사이인 두 사람은 다행히 5시간에 걸친 경찰의 끈질긴 설득을 받아들여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긴박했던 상황에서 경찰이 어떻게 모녀의 마음을 돌렸는지 구석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울산대교 난간 밖에 여성 2명이 맨발로 섰습니다. 40살인 엄마와 16살인 딸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마음을 되돌리려 안간 힘을 씁니다. 하지만 삶이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인생이 가는 사람 가까이 오면 무조건 내리겠다니까. 소방과 해경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바다에 구조정 한 척과 경비 함정 2척, 수색 보트를 띄웠습니다. 잠수복하고 잠수 장비하고 다 착용하고 바로 잠수할 수 있도록. 경찰 협상팀이 나섰습니다. 해가 지면서 추워지자 옷가지를 건넨 뒤 대치 상태는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살기 힘들지. 도와준다고 생각해. 수밖에. 투신 소동은 경찰 설득 5시간 만에 무사히 끝났습니다. 시민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처음 현장을 목격한 운전자들은 곧장 112에 신고했습니다. 가슴을 졸이며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들도 삶을 포기하지 않아 고맙다며 격려글을 남겼습니다. 울산대교에서 투신하려 했던 시민들을 구조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대비책은 여전히 허술합니다. 계속해서 조소희 기자입니다. 2015년 개통한 울산대교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진 사람은 지금까지 14명에 이릅니다. 지난해에도 9건의 투신 사건이 발생해 투신대교라는 오명까지 붙었습니다. 다리 아래는 바다인데 교량 높이가 최고 60m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구조도 어렵고 구조 후 생존율도 낮습니다. 교각 높이가 비슷한 경남 마창대교에서도 처음엔 투신 사건이 빈발했습니다. 개통 후 10년간 30명이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결국 2017년 말 난간에 회전통을 설치했습니다. 딛고 올라서려면 미끄러지게 한 겁니다. 난간 사이 지지대에도 뾰족한 침을 달았습니다. 10억 원의 설치 비용이 들어갔는데 효과는 금세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8명이 이곳을 찾았는데 이 중 7명이 발길을 돌리거나 CCTV를 본 이들의 신고로 구조됐습니다. 네, 그럼 설치해가지고는 효과가 많이 있는 걸로 다른 데서도 이렇게 뭐 벤치마킹도 해가고 그래요. 울산시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난간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해봤지만 중량 문제로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차가 멈추면 자동으로 인지해 경찰에 알리는 시스템 도입을 고려 중이지만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삼선의 이인영 의원이 뽑혔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국회 정상화를 강조했는데 당장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 중이라서 처음부터 풀어야 할 문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는 결선 투표까지 간 끝에 소속 의원 125명 가운데 76명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선출이 확정되자 민생을 앞세운 국회 정상화부터 약속했습니다.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내일이라도 바로 돼야죠. 민생보다 더 좋은 명분으로 우리가 국회 정상화하고 정치를 복원할 방법이 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선 진지하게 하고.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빚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밖으로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그래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조금 야속합니다. 정세는 우리 그 후임 원내대표들한테는 안 물려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나 강력한 과제를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초선의 박찬대, 정춘숙 의원을 원내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임기를 40여일 남기고 오늘 사퇴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의총을 열고 김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대신 내년 총선까지 자유한국당과 연대하지 않고 지금의 당 이름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에서 관련 증거를 직접 없애거나 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자회사 임원으로부터 이들이 시켰다는 그룹 차원의 지시를 인정하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을 뜯어내고 노트북과 서버의 저장 장치 등을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 측이 숨겨놓은 걸 확보한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단서도 포착했습니다. 미래전략실 폐지 이후 생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백모 상무 등이 서버 저장 장치를 치우라고 하는 등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를 직접 찾아가서 증거를 없앤 걸로도 조사됐습니다. 계열사인 삼성 SDS 소속 IT 전문 인력을 데려가 분식회계뿐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 관련된 검색어로 자료를 찾아서 삭제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삼성에피스 상무로부터 이들이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룹 차원의 지시를 인정하는 진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백상무 등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상무급이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임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증거를 없애는 데 가담한 걸로 지목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검찰은 A씨가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 밑에 여러 핵심 자료를 묻은 뒤 마루를 덮어 숨겨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클럽 버닝썬 논란이 불거진 지 석 달여 만입니다. 경찰은 승리가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4가지입니다. 성매매 알선, 클럽 버닝썬과 유리홀딩스 자금을 빼돌린 횡령,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입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승리가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 수사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2015년 일본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중 일부가 성매수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승리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관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승리는 일본인 일행이 묵은 호텔비 3천만 원을 YG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경찰은 또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짜고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비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5억 3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리는 지금까지 집에서 받은 조사까지 모두 18번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돈 조금도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신가요? 경찰은 앞서 가수 최종훈 씨에 대해서도 특수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이미 구속된 가수 정준영 씨와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유정입니다. 네, 유튜버 김상진 씨는 최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을 찾아가서 협박성 방송을 하고 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검찰 출석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네이버 뉴스편집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당 공식 회의에 보수 시민단체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4일 자유한국당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당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자리에 최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살해 협박으로 문제가 된 김상진 씨가 참석합니다. 저희 자유연대는 자유파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을 우선시하는 시민단체입니다. 한국당이 장외로 더 적극적으로 나와달라는 주문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대의정치라는 말은 교과서에나 실려있는 말입니다. 자유한국당도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실 정치인 광장 정치를 인정해야 하고 광장으로 나와야 시민사회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세력의 거리 투쟁에 한국당의 참여를 요구한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화답했습니다. 우리 자유연대 김상진 사무총장의 말씀을 소중히 저희가 귀하게 생각하고 귀담아 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씨와 한국당의 인연은 처음이 아닙니다. 한국당은 지난 2017년 7월 네이버 뉴스 편집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김 씨를 초청했습니다. 네이버 뉴스의 기사 배열과 서비스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감시하는 독립기구입니다. 당시 이 위원회에서 활동한 한 위원은 네이버가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한국당 쪽 주장을 김 씨가 반복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진 20대 여성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3차로 가운데 2차로에 차를 세웠다가 뒤따르는 차량에 부딪혔는데요. 왜 고속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는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월요일 새벽 4시쯤입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비상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3차로의 가운데인 2차로에서 멈췄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이 먼저 차에서 내려 갓길로 갔고 그 뒤 운전자인 여성 A씨가 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가 A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치였습니다. 뒤이어 SUV 승용차가 1차로에 넘어진 A씨에 부딪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숨진 데다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는 녹음이 안 되도록 설정돼 있어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씨 남편은 볼일이 급해 다녀왔더니 사고가 나 있었고 왜 아내가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와 SUV 운전자를 입건하고 세 차량의 블랙박스를 모두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가족끼리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라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남겼다는 유언입니다. 이 유언을 전한 아들 조원태 사장이 회장 자리에 오르면서 후계 구도가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상황이 오늘 공정위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누가 차기 총수가 될지 가족들이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한진그룹 내 이상 조짐이 포착된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정이 바뀌면서입니다. 공정위는 모레 각 대기업의 총수를 지정해 발표하려던 걸 15일로 연기했습니다. 한진그룹이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오늘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한진의 경영권을 놓고 내부에 이견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겁니다. 한진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서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은 17%가 넘습니다. 조원태 회장은 2% 남짓으로 누나인 조연아 전 부사장, 동생인 조현민 전 전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 2대 주주인 사모펀드 KCGI는 지분을 14% 넘게 확보하며 경영진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결국 조원태 회장이 그룹을 지배하려면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이때 나머지 가족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분 정리를 놓고 가족끼리 갈등하는 조짐이 외부로 드러난 겁니다. 경영권 분쟁이 생겼냐는 질문에 한진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에 서류를 내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이유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예, 4캔에 10,000원. 굉장히 싼 것이죠. 이렇게 값싼 수입 맥주에 국산 맥주가 밀리자 정부가 술에 붓는 세금을 51년 만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죠. 지금은 술값이 비쌀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데 앞으로는 양이 많거나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세금을 더 내도록 바꾸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캔 맥주나 병맥주 세금은 내리지만 양이 많은 생맥주나 도수가 높은 소주의 세금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부딪히다 보니 결론은 늦춰지고 여러 가지 오해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까지 나서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에 한다던 술 세금 개편안 발표를 또 미뤘습니다. 업체마다 입장차가 커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도 세금 개편안에 술 세금도 함께 넣으려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빠듯한데도 기재부가 발표를 미룬 건 한 달 정도 늦추면 좋겠다는 청와대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세금 개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달 맥주와 소주, 위스키 모두 1위 업체들이 출고 가격을 올리면서 술값이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소주와 맥주를 한 병씩만 시켜도 10,000원이 들 정도입니다. 1위 업체가 값을 올렸기 때문에 다른 주류 브랜드도 도미노처럼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편안을 발표하면 세금 때문에 술값이 오르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주요 맥주업체와 주류산업협회 관계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금 개편안을 발표한 뒤에도 맥주 가격은 올리지 말고 해외에 있는 맥주 생산 시설을 국내로 옮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이렇게 청와대까지 나설 정도로 술 세금 개편안 문제가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관계 역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국산 맥주업체들은 자꾸 개편이 늦어지면서 손해가 크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소주업계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걱정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수제 맥주 공장입니다. 맥주에 붙는 세금이 곧 내릴 거라는 기대로 최근 공장 설비를 늘렸는데 개편 논의가 늦어지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에 비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 팩트 때문에 사실 시작된 것이거든요. 거의 3번 정도 지금 미뤄지고 또 미뤄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실망스럽고. 국내 맥주업계는 개편안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산 맥주는 제조 원가의 관리비, 이윤까지 더한 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업체가 신고한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수입 맥주보다 부담이 훨씬 큰 셈입니다. 하지만 소주업계는 새 제도가 도입되는 게 불만입니다. 1도당 얼마다, 0.5도당 얼마다 그런 식으로 맥주보다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부담은 엄청나게 높아지죠. 정부는 세금 체계를 바꾸더라도 맥주와 소주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소주업계는 원가가 비싼 전통주 등에 붙는 세금이 내리면 소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구치소에 계속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에 처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관련한 검진을 받기 위해서라는데 법무부는 특별히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을 찾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성모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습니다. 허리 디스크 등의 통증으로 소해 검진을 받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구치소 밖에서 받은 첫 진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병원 기록 등을 참고해 구치소 생활이 힘들 만큼 건강이 나쁘진 않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니 진료 역시 특별히 건강이 나빠져서 받은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주기적으로 외부 진료를 받겠다는 요청을 허가해줬다는 겁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측근이었던 인사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금고지기로 불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서 유죄 선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이 전 대통령 측이 그와 같은 진술을 검증하겠다면서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지만 오늘로 6번째 출석을 하지 않았고 어디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진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을 직접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6차례 소환에 모두 응하지 않은 겁니다. 지난달 24일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했지만 어디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아예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더 이상 김 전 기획관을 소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증인신문이 실패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신 냈다거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반박하려던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변호인들은 김 전 기획관을 직접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이 21일 예정된 본인의 재판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22일에 증인신문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본인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이번 주 금요일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운 눈부신 외교 성과다. 여사님과의 키스타임으로 국민들에게 친밀감을 주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경찰이 이런 칭송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보경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치안과 상관없는 이런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2013년 2월 8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엔 찬사가 가득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임기 동안 희망 바이러스를 전파했던 겁니다. 또 야구장에서 김윤옥 여사와 키스타임을 선보여 친밀감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들어있습니다. 국민들이 기억하는 대통령님의 멋진 모습이란 항목에선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전 대통령의 전반적 이미지가 특유의 결단력과 추진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 등에 대해선 일일이 나열조차 어려울 정도로 눈부신 외교 성과를 냈다는 내용도 강조했습니다. 주로 회자되는 대통령님의 모습이란 항목도 비슷합니다. 중국도 개최 못한 G20회의를 당당하게 주재했고 정상을 여유롭게 맞이한 모습을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국격을 업그레이드시킨 대통령으로 국민이 본다는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치안 정보를 수집한다는 정보경찰이 사실상 대통령만을 위한 아부성 보고서를 작성해 올린 겁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고려대 부속병원 직원들이 유흥주점에서 22차례에 걸쳐 600여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퇴직하는 교직원 27명에게 1인당 30돈에 이르는 순금을 기념품으로 주기 위해서 교비 1억 5천여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임 총장 중에는 해외 출장 여비를 1,000만 원가량 더 받은 경우도 드러났고 회의 서류를 허위로 꾸며서 연구비 3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교수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출동한 견인기사들을 협박해서 차량을 가로채운 또 다른 견인기사 일당이 무더기로 잡혔습니다. 이들은 조직폭력배까지 영입해서 협박을 하거나 집단 폭행을 하면서 차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현장에 빨리 가려고 난폭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의 내거리에서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먼저 도착한 견인기사가 사고 차량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뒤늦게 온 견인기사가 끌고 가지 못하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내 열댓 명이 모여들고 먼저 온 기사를 둘러싸고 압박했습니다. 현장에 먼저 온 업체가 차를 끌고 가는 게 관행이지만 자신들이 차를 가져가겠다고 한 겁니다. 지난달엔 사고 현장에 먼저 가기 위해 난폭 운전을 하다가 시민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견인차 기사 24살 이모 씨 등 26명은 올해 2월부터 경기도 수원과 화성에서 다른 기사들이 사고차를 가져가지 못하게 방해해왔습니다.
조직폭력배를 영입하고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경쟁 중인데 네가 왜 와? 맞으라고. 야, 너 내일 몇 시 출근인데 7시? 보험사 직원을 위협한 뒤 사고 차량의 주인을 자신들과 연계한 렌터카 업체로 연결해 차를 빌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견인 기사들과 수익금 15%를 나누며 유착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바가지로 견인 비용을 물린 부분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예, 2년 전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가 일어난 뒤로 소방차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를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화전 같은 소방시설 주변에는 아예 차를 댈 수 없게 하고 위반할 때 물리는 과태료도 8만 원으로 2배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둘러보니까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취재 요청을 직접 확인하는 뉴스 미션. 오늘은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제는 소화전과 같은 이런 소방시설에 주차뿐만 아니라 잠깐 정차하기만 해도 과태료가 2배로 오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법이 아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주차 단속반과 함께 뉴스미션이 직접 동행해 보겠습니다. 취재진은 서울 성동구와 경기 광명시 등 5개 지자체와 함께 4일간 단속에 나섰습니다. 첫날 단속을 시작한 지 1분 만에 소화전 옆에 불법 주차한 차량 2대를 적발했습니다. 사진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 앞에 매달아놔야 되는데. 단속을 해도 금방 다른 차가 소화전을 가로막습니다. 적어도 1시간 정도 돌면은 한 몇십 건 이상은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하에 설치한 소화전 위로 주차한 차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언제부터 세워놨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도로가 좁을수록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주택가의 한 이면도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화전 근처 주차 금지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길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소화전을 가리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 바로 옆에 바닥 소화전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지상 소화전이 불법 주정차 차량 바로 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한 400m 정도를 걸어왔는데요. 이 길에는 총 8개의 소화전이 모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단속에 나서면 거칠게 항의까지 합니다. 지나가거나 뭐 물어보라고요. 그냥 선량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밥 먹으러 왔는데 이걸 말도 안 하고 찍어가고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소화전 주변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도 불법 주차는 계속됩니다. 시민들이 거기 오니까 서요 어떻게 알아요? 다들 우리 다 막는 거잖아요. 소방차 출동을 막는 불법 주차도 여전합니다. 1km가 안 되는 거리를 가는데 20분이 넘게 걸립니다. 아, 스톱. 안 되겠다. 그래서 스톱. 결국 소방관이 차에서 내려 30kg에 달하는 장비를 직접 들고 뛰어야 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소방차를 가로막는 차는 끌어내거나 부수고 지나가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강제 처분을 해야 할 상황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저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불이 났을 때는 1분 1초가 급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만으로는 모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모두가 작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르면 달려갑니다. 뉴스미션 최규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 정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대국민 성명을 내고 핵합의 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예정에 없이 중동을 방문하고 항공모함을 파견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핵합의 일부를 이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15년 이란과 미국, 유럽 국가들이 맺은 합의는 이란의 핵물질 생산과 저장을 15년간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농축 우라늄의 초과분과 중수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저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는 플루토늄 생산이 손쉬운 중수로의 냉각제로 쓰여
핵 합의의 핵심입니다. 미국이 1년 전 핵 합의를 어겨 이란 역시 합의 일부를 이행할 수 없다는 명분입니다. 또 60일 안에 유럽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우라늄을 더 높은 농도로 농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수를 저장하고 우라늄 농축도를 올려 핵 개발 프로그램에 속도를 내겠다는 경고입니다. 핵 위기의 재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예정에 없이 이라크를 방문했습니다. 이란군의 위협이 있다며 국경을 맞댄 이라크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겁니다. 미국은 이틀 전 에이브라임 링컨 항모 전단과 폭격기를 중동으로 전개하는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도 봉합은커녕 점점 깊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며 코스피도 사흘 연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3대 주가 지수는 모두 1.5% 넘게 급락했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는 4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전운이 짙어지면서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5일 트위터에 오는 10일부터 중국에 추가로 관세를 물리겠다고 올렸습니다. 다음 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를 다시 언급하면서 무역전쟁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 증시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트위터 발표 직후 5% 넘게 급락했던 상하이 종합지수는 이튿날 반등에 성공했으나 오늘 다시 1%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 여파에 코스피와 코스닥도 이틀 내리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장중 1,170원 선을 넘어서며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며 실물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수출 부진의 올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112억 5천만 달러로 6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4월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받아간 배당까지 반영돼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한 지 이틀 만에 서울의 휘발유 값이 리터당 1,600원을 넘었습니다. 싸게 사둔 기름이 아직 남아있는 주유소가 많을 텐데 절반 이상이 첫날부터 기름값을 올려받았습니다. 천천히 내린 뒤 빨리 올릴 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형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외곽의 한 주유소입니다. 휘발유를 리터당 1,721원에 팔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606원을 기록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든 지 이틀 만에 41원이 올라섭니다. 1,600원을 넘긴 건 지난해 11월 이후 5달여 만입니다. 휘발유 값이 오르자 기름을 넣는 소비자도 줄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기 전날과 비교하면 훨씬 한적한 모습입니다. 지금 일을 하면 내 손에 가져가는 게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이 큰 짝 끄는 사람은 손해.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약 56%가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든 첫날부터 가격을 올렸습니다. 반면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첫날 가격을 내린 주유소는 25%에 불과했습니다. 내릴 땐 천천히 내렸지만 올릴 땐 빨리 올린다는 게 통계로 확인된 겁니다. 앞으로 2, 3주 뒤 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분이 줄기 전에 사놓은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이현입니다. 전기차나 수소 자동차 같은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런데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도 개조할 수 있는데요. 오늘 개막한 제주 전기자동차 엑스포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외관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1톤 경유 트럭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린 후에야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차체 부하가 가해지고 엔진이 힘이 필요하면은 지금처럼 엔진이 시동이 걸립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노후 트럭에 전기 모터를 달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개조한 테스트 트럭입니다. 시동을 걸고 저속 운행을 할 땐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의 힘으로 달리다 고속 주행 때만 디젤 엔진에 시동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그 연비는 한 30% 개선을 하고요. 그리고 배출가스는 20%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조 기술은 완성 직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내년 중순쯤이면 상용화돼 500만 원 전후의 비용으로 실제 노후트럭의 개조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산 경차와 외산 스포츠카의 엔진을 드러낸 후 자체 전기 모터를 달아 완전한 전기차로 개조한 모델도 선보였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제주국제전기차 엑스포에서는 개조 기술과 함께 각 자동차 회사들의 차세대 전기차 모델이 선을 보였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이 전기 자동차가 골칫거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만든 무선 충전 방식의 전기 버스를 도입한 곳입니다. 부품이 없어서 고치질 못하니까 그냥 세워놓는가 하면 잔고장이 많아서 아예 폐차시킨 곳도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버스 천장에서 연기가 치솟습니다. 충전용 배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버스는 이후에도 잦은 고장을 일으키다 지금은 2달째 그냥 세워두고 있습니다. 한 대당 6억 5천만 원짜리 무선 충전 전기버스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쉽게 할 수 있는 또 문제는 아니까 전부 전기장치니까. 무선 충전소도 쓸모가 없습니다. 일반 도로의 짧은 구간을 그냥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무선 충전이 충분히 될 리가 없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충전소를 만들어놨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역시나 선을 모두 뽑아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운행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도입 1년 만에 폐차시켜버렸습니다. 고장난 횟수가 더 많았어요. 운행한 횟수보다. 이 버스를 개발한 카이스트에서도 공터에 세워만 놓고 있습니다. 함께 버스를 개발한 민간 회사 2곳이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부품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고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 무선 충전 전기버스는 이제 고철 덩어리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때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차라리 뭐 지금 폐차시키는 게 편하죠. JTBC 윤두열입니다. 폭풍이라고 하면 거센 비바람을 떠올리실 텐데요. 세계 곳곳에서 거대한 먼지와 모래 폭풍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발생한 거대한 먼지 폭풍을 보시겠습니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땅이 메마르는 건조지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먼지 폭풍으로 호주 밀두라 공항은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지난달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집어삼킨 모래 폭풍으로 시야가 10m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돌풍처럼 구름층을 뒤덮는 현상이었습니다. 호주는 올 초부터 폭염과 가뭄으로 곳곳이 급속히 건조해져 먼지 폭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먼지 폭풍, 모래 폭풍은 호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따오기는 이름은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보긴 어려운 천연 기념물입니다. 암수 한 쌍으로 시작해서 10년 동안 복원 사업을 한 끝에 360여 마리의 대가족이 됐습니다. 2주 뒤에 이 가운데 40마리를 방사할 예정인데요. 생존율이 워낙 낮은 데다가 혹시 철새 본능이 사라진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중국에서 따오기 암수 한 쌍을 들여오면서 정부의 복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알을 깨고 나온 4마리 중 2마리가 죽는 위기도 겪었고 주변 양계 농가에 AI가 발생해 번식장을 꽁꽁 걸어 잠그는 고비도 여러 번 넘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인큐베이터가 아닌 자연 부화에 성공해 현재 360여 마리의 대식구가 됐습니다. 오는 22일 이 중 40마리를 자연으로 날려보냅니다.
생태계의 보고라고 불리는 비무장지대 DMZ에서는 반달 가슴곰이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지리산에서 반달곰 복원 작업을 해왔고 일부는 다른 산으로 이동해 가기도 했지만 비무장지대는 지리산과는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검은 생명체 한 마리가 숲속을 서성입니다. 지난 2016년 DMZ에 설치된 카메라에 찍힌 영상입니다. 당시엔 곰의 종류가 확실치 않았지만 이번엔 낮이어서 또렷한 사진이 찍혔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입니다. 생후 8, 9개월밖에 되지 않은 무게 25에서 35kg가량의 아기 곰으로 추정됩니다. 이 모습은 지난해 10월 움직임이 포착될 때마다 사진을 찍는 특수 장비에 기록됐습니다. 한번 설치하면 몇 달씩 계속 작동해 최근에야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어미곰은 한 번에 한두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이 때문에 국립생태원은 부모나 형제 곰까지 최소 3마리 이상이 이곳에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04년부터 지리산에서 반달곰 복원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이제 62마리로 불어나 야생으로 방사되기 시작했고 한 마리는 지리산을 떠나 경북 김천 수도산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복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에서 반달곰이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환경부는 DMZ 일대의 생태계 조사를 확대하고 보전과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 8명이 지난 2일 새벽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흘 동안 감금돼 있던 피해 여성 A씨가 이들이 잠든 틈을 타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덕분이었습니다. A씨는 일당이 부순 자신의 휴대전화 대신 일당의 휴대전화를 몰래 써서 자신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러시아 초계기 2대가 지난 3일 제주도 남쪽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해서 F-15K 등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 측이 직통망을 통해 서해 훈련구역으로 가고 있다고 비행 목적을 통보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추가 조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바이낸스가 지난 7일 오후 5시에 해킹을 당해서 7,000 비트코인, 약 477억 원이 사라졌다고 공지했습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투자자만 20만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유럽 42개국에서 올해 2월까지 3만 4천여 명이 홍역에 걸려서 이 가운데 13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알바니아에서 나왔으며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여자 테니스 샤라포바의 괴성입니다. 지하철이 역 내로 들어올 때 내는 100데시벨 정도의 소음이라고 하죠. 이 고함을 두고는 혼을 쏟아내는 방식이다, 경기를 방해하는 행위다, 늘 논쟁거리였는데요.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테니스 코트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소리들. 누가 이기느냐보다 누가 더 크게 고함을 내놓는지를 놓고 겨루는 듯합니다. 러시아의 샤라포바가 2012년 호주 오픈에서 내지른 괴성은 오토바이가 달릴 때 또 지하철이 여간으로 들어올 때 내는 소음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괴상한 소리는 힘을 불어넣는 기압으로 봐야 할지 상대를 괴롭히는 소음으로 봐야 할지 늘 논란이 따라붙었습니다. 독일 예나의 한 대학이 괴성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에 나섰습니다. 테니스 선수들에게 괴성과 함께 경기 영상을 보여주면서 공이 어디로 갈지를 판단해보라 했더니 고함 소리에 상관없이 그 방향을 잘 예측했습니다. 다만 외치는 소리가 클 때는 상대 선수가 공이 더 멀리 갈 것이라고 예상해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선수들이 괴성을 지를 때 복부의 근육이 수축되면서 공에 더 힘이 실리고 심리적인 자신감을 끌어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테니스에선 괴성을 지르는 사람이 다소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괴성을 듣는 것만으로 짜증이 난다고 호소하는 선수들이 있어 이를 어떻게 제지할지 고민거리로 남습니다. 테니스에선 상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규칙이 있는데 어느 수준까지의 고함이 방해가 되는지를 놓고선 아직 분명한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물난리가 나고 붙박이장에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지난해에 입주한 아파트들 얘기입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끊이지 않는 하자 문제를 밀착카메라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 사전 점검 현장입니다. 얼핏 보면 별 문제 없는 새 아파트처럼 보이지만 사실 찬찬히 뜯어보면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몇 군데 집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두들겨보니 둔탁한 곳과 달리 소리가 울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닥 평탄화가 제대로 안 돼 마루가 뜬 겁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벽은 고르지 않아 벽지엔 주름이 잡혔습니다. 창고 천장엔 금이 가 있습니다. 벽면이 불량이었을 텐데 그게 그냥 도배하신 거예요. 선공정하고 후공정의 협업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화장실 세면대는 물을 틀어놓았더니 아래로 물이 새어나옵니다. 세탁실엔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고여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레는 기분으로 사전 점검을 함께한 입주 예정자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하자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나머지가 다 하자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사 날짜까지 솔직히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그때까지 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입주한 뒤 발견한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천장에서 물이 줄줄 흘러나옵니다. 흘러내리는 물을 쓸어내보지만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비가 새는 집처럼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양동이에 받기에 급급합니다. 물이 떨어지는 엘리베이터는 운행을 멈춰 서버렸습니다. 지난해 여름 입주한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서 생긴 일입니다. 지난달 20일 이 아파트 내 3개 동에서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을 한 겁니다. 모두 5가구에서 스프링클러가 물을 쏟아내면서 침수가 됐고 그 결과 물이 아랫집 등으로 흐르면서 모두 20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 스프링클러가 터지는데 벽지 같은 데는 이제 다 물이 다 묻었고 아랫집 같은 데는 물이 벽 타고 이제 천정이면 벽이면 이제 그런 데가 다 젖은 거죠. 피해 가구들은 집을 비우고 다른 곳에서 지내거나 아예 이사를 간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스프링클러를 잠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이 혹시나 불이 나면 잠겨 있으니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입주 초기에도 스프링클러 사고가 있었지만 입주민들은 시공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해당 시공사 측은 스프링클러를 교체해주고 관련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붙박이장 안이 곰팡이로 가득합니다. 유리창은 온도 차이로 맺힌 이슬이 물줄기가 되어 줄줄 떨어집니다. 지난해 말 입주한 충청권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집은 화장실 천장을 뜯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부터 이 아랫집의 천장으로 물이 새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집 말고도 같은 라인에 있는 여러 세대의 화장실을 뜯어봤지만 어디서 물이 새는지는 여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시공사가 일부 주민들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너네들이 관리를 잘못한 거다. 환기를 시켜라. 아파트 내 그 습도를 50% 40% 밑으로 내려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관리소를. 실제 일부 가구는 사비를 들여 수리한 상황. 하자 때문에 짜증이 나서 아예 리모델링을 해버렸거든요. 전문가들은 시행과 시공, 하청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아파트 건설 과정을 지적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하도급을 주거든요. 차림의 전가 문제도 있고요. 공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발생하는 하자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어찌 지어질지도 모르는 아파트를 모델하우스 하나 보고 계약금을 냅니다. 정작 건설사가 직접 짓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호분양제 등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밀착카메라 정원석입니다. 왜 남들처럼 안 입냐고? 이 힘든 걸 왜 하냐고? 세상을 달리는 나만의 방식, The New Tracks.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딜레마, 간단한 풀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복잡한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안 풀어주는 게 나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딜레마는 무언가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딜레마를 풀어낸 사람은 덩 샤오핑이 아니었을까. 그의 유명한 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했던 흥묘백묘로는 당시 중국이 빠졌던 딜레마, 즉 경제정책에 있어서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의 고민을 일거에 해결했습니다. 방법은 달라도 혹은 형식은 달라도 다만 많은 이들에게 이롭다면 그것은 무엇이라도 상관없다는 의미. 그 정도로까지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이 즈음에 우리에게도 딜레마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순방 중이던 검찰총장이 급거 귀국하는 등 정치권은 물론 검찰과 경찰의 핫 이슈로 떠오른 수사권 조정안이 그것이죠. 독점적인 검찰 권력을 나누자는 간단한 논리이긴 하지만 이미 지난 정권들에서 실감했듯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에게는 과연 그 누구의 권력이 더 커지고 더 작아진다 한들 시민 자신에게 어떤 득이 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현실이기도 하죠. 잊을만 하면 터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붙은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만들어낸 장본인은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였으니 우리는 그동안 시민이 부여한 권력을 시민을 위해서 쓰지 않은 그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마치 흥묘와 백묘처럼 어떤 방법을 쓰든 대중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야 흔쾌히 누구든 그 권력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흔쾌함 대신 착잡함이 더 자라나는 것은 이 땅에서 수십 년 살아온 경험의 산물이랄까. 그래서 또다시 빠지게 되는 풀기 어려운 딜레마.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아동학대 10건 가운데 7건은 가정에서 그리고 대부분 부모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가정교육이란 이름으로 주변의 시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폭력성은 점점 강해지고 아이에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7살, 4살 박양남매는 엄마로부터 수년간 학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이나 이웃, 보육기관 그 누구도 이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아버지가 집안에 설치한 CCTV에 엄마의 폭행 장면이 잡혔습니다. 말 그대로 공포의 목욕 시간이었습니다. 탐사플러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아이의 머리채를 움켜쥔 한 여성이 아이의 입에 거칠게 칫솔질을 합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고함을 치던 여성이 순간 아이의 얼굴에 손바닥을 날리고 아이가 울며 얼굴을 감싸주자 이번에는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아이가 두 손을 뻗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지난달 10일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욕실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현장입니다. 4살 난 박모군을 때린 건 엄마인 35살 양모 씨. 누나 박양이 보는 앞에서 동생의 얼굴과 등을 구타한 데 이어 욕설도 퍼붓습니다. 박군의 뒷목을 잡고 세면대에 고개를 받기도 합니다. 남매에 대한 양 씨의 학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약 2년 전입니다. 밥을 먹는데 반찬만 먹는다고. 색연필 칠하다가 묻었다고 식탁에서 발로 차서 엎어져 있는데 와서 가슴을 발로 밟고. 아이들 장난감이나 가위, 손에 잡히는 건 대부분 폭행 도구가 됐습니다. 첫째를 장난감 교구로 머리를 때려서 머리가 찢어졌어요. 교대 근무로 집을 자주 비운 남매의 아버지가 학대를 의심했지만 놀다 다쳤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항상 다치는 게 제 근무 때문에. 학교나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의 위험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둘째 박군의 유치원에서는 아이의 폭력 성향이 심하다며 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지만 학대와 연결짓진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지 박 씨가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고 이틀 만에 폭행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양 씨를 아이들로부터 떼어놓은 경찰은 지난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엄마의 학대에서 벗어난 박양 남매는 집도 떠나고 학교도 옮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엄마를 마주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경우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피해 아이들에 대한 치료나 상담이 가해 부모의 동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남매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 양 씨는 법원에서 임시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7월까지 집이나 아이의 학교에 찾아갈 수 없고 전화로 연락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정작 집을 떠난 건 박양 남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 데리고 그 다음날 휴가 쓰고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짐도 뭐 싸지도 못하고. 같은 학교에 다니던 외가 사촌들이 첫째 박양을 찾아와 엄마 얘기를 꺼내는 등 2차 피해도 우려됐습니다. 결국 박양은 입학 2달 만에 학교를 옮겼습니다. 급식소에서 만나서 엄마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때린 게 자꾸 생각이 나서 슬퍼서 운다고. 그래서 전화시키게 된 거고요. 현재 박양 남매는 아동보호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24,433건의 아동학대 사건 가운데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77%. 특히 박양 남매와 달리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엔 2차 피해 우려도 큽니다. 피해 아동 10명 중 1명꼴로 원래 가정에 돌아가 재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피해 아이에 대한 사후 치료나 상담 중에도 가해 부모가 거부하면 언제든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경기 의정부에서 4살 여자아이가 친엄마 학대에 숨진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아이는 엄마의 학대로 보호시설에 들어간 지 7개월 만에 나왔지만 다시 학대를 당한 겁니다. 아이가 사망하기 전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가정 방문을 시도했지만 엄마가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제적인 상담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학대를 유발하지 않도록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많은 수의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탐사 플러스 윤세민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볼까요? 첫 키워드는 독한 말들의 경연으로 잡았습니다. 요즘 하도 독한 말들 많이 들어서 예. 독한 혀들은 원래 썰전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쉬고 있는. 예. 부제목 같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요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장애 집회와 민생 장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당의 다른 대선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전 대표도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오늘 오세훈 전 시장이 대학에서 북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2년에 대한 평가가 많았는데 평소 이미지와는 다르게 독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정당하게 표현해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법정 구속을 선고한 판사를 어떻게 해서든 지금 수사를 받게 하고 현직 대통령에게 제정신이 아니다고 했고요. 김경수 쥐사건의 경우 당시 1심에서 법정 구속을 선고한 판사는 사실은 그 뒤에 수사받은 것이 아니라 선고 전에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강한 표현은 토론자로 나온 진성호 보수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더 많이 드러났었는데요. 진성호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구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준비해온 관련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지금 대한민국 정권 2년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사기당했다고 하고 본인이 총을 든 모습까지 저런 모습까지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자꾸 표현이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존재감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당 내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독주 체제다라는 내부 평가가 많습니다. 독주면 다른 경쟁자들, 대선 경쟁자들은 초조해지기 마련인데요. 이 때문에 강한 표현으로서 지지층에게 어필을 하고 또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황교안 대표에 대한 견제 효과가 있는데요.
실제 오늘 토론회에서 오세훈 전 시장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황교안 대표가 반대하더니 이때는 이제 전당대회 때 대표가 되기 전엔 반대하더니 대표 되고 나서 슬그머니 동의했다라면서 오락가락했다고 견제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보죠. 다음 키워드는 내 생애 가장 큰 충격으로 잡았습니다. 예. 누구의 충격입니까?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오늘 한 재판에서 한 표현입니다. 예. 조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MBC PD 수첩 인터뷰에서 조선일보 이모 사회부장이 2009년에 장재현 씨 관련해 본인을 찾아와서 방상훈 사장 이름이 안 나오게 해달라고 항의를 했는데 협박으로 느꼈다라고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당시에 조선일보가 사실과 다르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늘 그 재판이 열렸고 이 내용을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재판 증언에서 조현오 전 청장은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조선일보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당시 조현오 전 경기경찰청장에게 얘기를 하면서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또 퇴출시킬 수도 있다면서 지금 이 이명박 정부가 조선일보하고 한판 붙자는 겁니까? 라고 본인에게 말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보통 사회부에서 언론사 사회부에서 검찰과 경찰을 담당을 합니다. 예.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좀 내용이 세긴 합니다. 예. 예. 그래서요. 일단 저 표현은 조정 청장이 오늘 재판에서 한 주장인데요. 예. 조선일보는 사실과 다르다고 민사소송을 건 재판입니다. 하지만 조 전 청장은 당시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느낌은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살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사건 중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전 부장 말대로 방상훈 사장이 나중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안 받고 경기경찰이 서울에 있는 조선일보를 찾아가서 조사한 것 같다면서 이것도 이례적이고 파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예. 조 전 청장은 당시 이 부장이 본인 협박을 했다고 주장을 안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받은 느낌으로는 협박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재판 결과를 보면 알겠죠.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출범 2주년 기념 선물로 잡았습니다. 예. 내일 모레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출범 2주년이 맞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과 기자들에게 자그마한 선물 비슷한 것을 하나 보냈는데요. 바로 엿입니다. 예. 지금 뭐 사진은 크게 냈는데 가로로는 약 14cm 정도 되고요. 내용은 종이 스티커에는 함께 가는 길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예. 기념 엿은 좀 생소한데요. 예. 지난해 취임 1주년 때는 약간 이쁘게 포장한 떡을 청와대 직원들과 기자들에게 돌린 적이 있습니다. 예. 뭐 간편한 간식 같긴 한데 뭐 선물치고는 좀 드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흔치 않아서 출입 기자들도 엿을 선물로 돌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그런데 비서실에도 똑같이 엿을 돌렸는데 끈끈하게 같이 가자는 취지, 의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 뭐 실제로 시험 같을 때 끈끈한 것 때문에 애용되기도 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면 대입 볼 때 학교 정문에 학부모들이 엿을 많이 붙여놓은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는 좀 선의에 있는 해석이고요. 실제 실용적인 이유도 좀 있었는데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할 때 현지에 있는 학생들이 한글 시험을 볼 때 엿을 선물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엿이 식품이기 때문에 검역 문제가 있어서 못 가져갔는데 2주년을 좀 맞아서 선물이라기보다는 일단 있으니까 나눠 먹자는 의미에서 청와대 돌렸다. 식구들끼리? 돌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건조한 가운데 제주에는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일 거라는 예보입니다. 예, 뉴스룸 마치고 오늘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재윤, 김태현 기자가 출연해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혹은 단거리 미사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얘기, 뒷얘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o is this who arrives with the dawn, brightest sun?
fairest moon you are. He sweeps me away. Rise up, my darling one. Come away with me. He brought